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7월은 시작과 동시에 중순이 되고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초복이었는데요. 다들 복됨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큰 수박 대신에 애플 수박으로 복됨을 했습니다. 딸기 수확 후에 다음 딸기 모종이 들어가기 전에 5월부터 8월까지 시설이 노는데요. 그 휴작 기간 동안에 2개월 만에 재배가 가능한 애플 수박을 심어서 틈새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입니다. 고온기라 다소 재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틈새 작물로 괜찮은 듯 합니다. 무게가 1.2에서 1.5kg 정도 되는 작은 크기인데요. 큰 수박처럼 남아서 랩 씌워서 보관할 일이 없고 먹고 치우기 좋고 껍질이 얇아서 쓰레기도 적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맛이나 식감은 복수박 다들 드셔보셨죠? 복수박하고 비슷합니다. 수박 얘기가 길어버렸는데요. 다들 올여름 잘 이겨내시고요. 오늘은 요즘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 청벌레와 포도 애털 날개 나방, 올해 심은 묘목의 끝순고사 등의 생육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벌레입니다. 청벌레 이거 아주 골치죠. 청벌레는 어떤 벌레 이름이 아니라 나비목 해충의 애벌레를 통칭해서 청벌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애벌레를 통칭하는 말이라 청벌레의 종류는 사실상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피해를 주고 있는 청벌레는 파밤나방 유충입니다. 파밤나방 유충은 채소, 화훼, 포도, 잡초 등 거의 모든 식물을 섭식하는 잡식성 해충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식성이 대단해서 가해하면 거의 연맥만 남기고 다 먹어치우는 녀석입니다. 더 큰 피해는 이 녀석이 잎 겨드랑이 눈속을 파먹어 버려서 잘 크던 순이 고사하는 것입니다. 파밤나방은 6월부터 피해를 주는데요. 1년에 4에서 5세대 발생이 되고 알에서 성충까지 한 세대가 거치는 데는 24일 정도 걸립니다. 알은 2, 3일 만에 부화하고 애벌레 8일에서 10일, 다음은 번데기로 토양에서 6일에서 7일 보내고 성충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1년에 4, 5번 한다는 것입니다. 1년차에 심은 묘목에서도 피해가 크고 2년차 이상 수확하는 나무에서도 피해를 주고 있어서 꼭 방제가 필요합니다. 금요일 날 짧은 영상으로 청벌레를 올렸는데요. 생각보다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이 청벌레가 농약에 대한 저항성이 아주 잘 생기고 유충이 좀 크고 나면 약이 잘 듣지를 않기 때문에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심은 나무의 경우에 방제하실 때에 약이 별로 안 드니까 이번에 치고 남은 약을 다음에 그 약을 또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효과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약이 남았더라도 다음번에 칠 때는 다른 작용 기작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약의 작용 기작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이 균이나 충에 작용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살균제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로 구분하고 있고 살충제는 숫자 1부터 30까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을 칠하는 것은 농약의 상표 이름을 다른 것을 칠하는 것이 아니고 작용 기작이 다른 것을 칠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표명이 달라도 작용 기작이 같으면 같은 약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벌레를 방제하는데 3번을 다른 약제를 교살포한다면 작용 기작이 6-4A를 한번 치고 다음에는 이거하고는 다른 30을 치고 다음에는 작용 기작을 또 다르게 28을 교호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청벌레가 잡초에도 있기 때문에 가원 내 잡초나 시설 주변이 방제가 안 되면 피해가 계속되니까 잡초 방제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 애털 날개 나방 유충 피해입니다. 주로 캠벨이나 거북류 포도에 피해가 있었는데요. 샤인에도 피해가 나타나네요. 포도 애털 날개 나방도 파밤 나방과 같이 나비 목의 해충입니다. 5월 하순 포도나무 신초에 마디나 과경에 산란을 하고 6월 상순 부화하여서 과립 비대 시기에 과립에 천공 피해를 주기 시작해서 연 3세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차 시기 피해입니다. 사진은 6월 23일, 7월 2일, 7월 13일입니다. 각각 다른 포장입니다. 방제 적기는 6월 중하순 포도원에 과방 피해가 발생되는 초기에 방제를 하고 주로 과피나 과경의 알을 산란하기 때문에 봉지 씌우기로 산란 장소를 차단해 주고 과방에 피해가 없도록 방제하셔야겠습니다. 봉지 씌우기가 늦을수록 병해충 방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포도송이 근처에 산란된 알이 부화하면 바로 포도 알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배설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때문에 피해는 눈에 띕니다. 부화 후 2주가 지나면은 포도 잎으로 옮겨와서 번데기로 변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늙은 유충이 잎으로 이동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은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참고로 포도연구소에서 알, 유충, 번데기의 방제 효과를 알아보는 시험 결과 토펜프록스 수화제와 스피노사드 입상 수화제에서 부화 억제율이 가장 높았고 유충에 대한 살충률은 페니트로티온 수화제에서 가장 높은 살충률을 보였습니다. 유충에서 번데기가 되는 과정인 용화 억제율 또한 페니트로티온 수화제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심은 샤인의 생육 불량 증상의 원인과 대책입니다. 올해 심으신 샤인이 갑자기 바이러스가 생긴 것인지 잎이 이상하게 낙하산 잎이 되고 쪼그라지고 찢어진 듯하다, 또 끝순이 죽는다, 멈췄다 등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상들의 원인은 응애류의 충피해 외에는 대부분이 토양 수분과 토양 환경에 관계된 생리장애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뿌리에 문제가 있으니 지상부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먼저 차먼지 응애로 인한 잎 기형입니다. 차먼지 응애 피해는 바이러스나 생리장애, 제초제 피해 등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사진과 같은 증상이라면 차먼지 응애 여부를 확인하여서 응애로 인한 피해라면 응애 방제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차먼지 응애는 작아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진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잎을 떼서 비닐팩에 넣은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현미경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바닥에 멀칭 없이 키우다가 비닐을 멀칭하고 간수 후에 나오는 잎이 이상하게 나오고 죽는 나무도 발생이 된 사례입니다. 일단 바닥에 비닐을 멀칭하게 되면 토양 상소 공급이 적고 수분 증발이 잘 안 되고 습이 보전이 됩니다. 수분이 보전이 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량보다 많게 되면 뿌리는 장애를 받게 됩니다. 올해 심은 나무는 수확나무에 비해서 뿌리량이 적고 지상부 잎도 적기 때문에 수분 필요량도 적고 소비량도 적습니다. 그런데 2년차 이상 열매가 있는 나무들과 같이 수분을 주면 가습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나 멀칭이 없을 때에는 수분을 주어도 그나마 공중으로 증발이 되지만 비닐 멀칭을 해버리면 증발량이 적기 때문에 과습이 되기 쉽고 그로 인해서 토양 산소 부족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지상부 생육에 당연히 이상이 오겠죠. 수분이 당장에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지상부가 일시적으로 고속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잎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가습 상태가 되고 뿌리가 장애를 받으며 고사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밭의 경우는 멀칭 후 증상이 심해졌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대비에 있었습니다. 올봄에 올린 영상 내용 중에 묘목이 자꾸 죽어서 토양을 파보니까 하수구 시궁창 냄새가 났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밭도 그 집과 똑같은 대비를 사용하였고 온도가 그때보다 고온이 되다 보니까 그때보다도 더 심한 도를 넘는 악취가 났습니다. 채소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라고 하는데요. 미숙 퇴비인 것 같습니다. 토양에 들어가서 부패가 되어서 악취와 가스를 발생시키고 토양 내 산소 부족으로 뿌리가 장애를 받아서 생리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멀칭 전에는 공기가 통하니까 가스도 날아가고 수분도 증발하니까 그나마 버텼는데 비닐 멀칭 후에는 공기도 안 통하고 가습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산소가 없을 때 토양은 회색토가 되는데요. 토양을 파보면 10cm 전후 토양이 회색입니다. 현재 비닐을 걷고 손수 삽으로 토양을 뒤집고 계신데요. 악취가 대단합니다. 생육 이상의 원인은 알았으나 나무와 시설 때문에 장비로 작업이 쉽지 않아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포도밭 개원하실 때 미숙 퇴비와 과도한 양의 퇴비로 인한 문제가 생각보다 큽니다. 개원 준비 중이신 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저녁에 물을 준 후에 잎의 이상 증상입니다. 여러분, 물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가 뜨는 아침에 주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을 필요로 하고 소비가 될 때 주는 것이지요. 나무가 흡수한 물의 90%는 잎의 증산작용으로 빠져나갑니다. 잎의 기공을 통한 증산작용은 햇빛이 있고 온도가 올라갈 때 합니다. 그런데 해가 없는 저녁에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증산작용이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흡수한 물은 작물을 웃자라게 만들고 증산에 의한 수동적 흡수가 없기 때문에 흡수량 자체도 적어서 물은 주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토양은 당연히 과습이 되겠습니다. 토양이 가습되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죽는 뿌리도 발생이 되고 에너지 소비도 커집니다. 물을 소비하지 않는 시간에 물을 주니까 당연한 결과겠지요.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물은 기본적으로 저녁 때, 흐린 날, 비 오는 날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상부에서 소비를 안 하는데 주면 당연히 과습이 안 되겠습니까? 특히나 올해 심은 나무는 이제 뿌리가 형성되는 시기이고 뿌리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 환경에서 바로 영향을 받게 되고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육 이상이 생겨서 가보면 가습인 토양이 많습니다. 다음은 예전에도 예로 들었던 것인데요. 잘 크라고 올해 심은 나무에 유한비료를 물에 타서 주고 난 후 잎이 타버린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농도의 비료로 뿌리가 장애를 받아서 잎이 타버린 것입니다. 뿌리가 장애를 받으니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 잎이 타는 것입니다. 끝순이 자꾸 죽거나 끝이 멈춘다는 경우도 토양 상태가 가습이 아닌지, 내가 비료를 너무 많이 준 것은 아닌지 등을 잘 생각해 보시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일단 피해 수는 적심하고 곁순을 받아서 새로 키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벌레, 포도애털 날개나방, 그리고 올해 심은 샤인의 생육 이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